안녕하십니까.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건강의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란 조금 적당히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네. 그런데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건강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더 많죠. 요즘은 이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요, 이 스트레스가 이제는 온 국민의 생활화,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과언이 네.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는 남성의 경우에 이 사망 위험률이 50%가량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몇 년씩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이야기네요. 네,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을 불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씩씩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기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맘때요, 이분도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도 남녀의 도전자죠. 오혜민 씨 얘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주가요, 오혜민 씨 다이어트 도전 3주차에 접어드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웨딩 촬영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벌써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건도남녀 오혜민 씨의 다이어트 도전기 함께 만나보시죠. 12월 예쁜 신부가 되고 싶은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빠르게 하나 둘 일자로 걸어야지. 일자로 얼어나. 다이어트를 위해 건도남녀의 힘차게 노크한 오혜민 씨. 그녀의 도전이 이제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이대로 포기해서 후회하기는 더더욱 싫습니다. 이른 아침 다이어트 도전자 오혜민 씨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중구의 한 댄스 학원인데요. 시선을 확 사로잡으며 댄스에 빠져 계신 이분들 정말 예사롭지가 않으시죠? 보는 우리가 즐겁네요. 네, 음악이 나오자 과감하게 몸을 내던지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춤을 추고 계시는데요. 신나셨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는 혜민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잠시 몸무게가 줄지 않아서 정체기 상태인데요. 과감하게 선택한 이 댄스가 도움이 될지 걱정입니다. 이거 부담 더 겠는데요. 살 빼기에 효과적이란 말에 열일 제쳐두고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생전 처음 따라해보는 댄스가 어색하지만 재미있는 그녀. 나름 소질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잘하십니다. 그죠. 그동안 근력 운동을 하면서 틈틈이 몸을 만들어 온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따라하고 나니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춤을 접해본 느낌, 혜민 씨는 어떠실까요? 잠깐 했는데도 그 춤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운동량이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땀이 되게 많이 나고 운동도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댄스가 우선 유산소 운동이니까 몸에 굉장히 좋고 또 춤을 추면서 하기 때문에 폐활량이 좋아져서 건강에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악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 운동하는 시간이 괴롭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유행하는 최신가요에 맞춰서 춤을 배울 수 있는 단송 댄스는 요즘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화끈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다이어트 효과도 아주 큽니다. 어머니, 저기 춤 배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춤 배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춤요? 네. 응? 배우 놀랐어? 춤이라 해요. 댄스. 그러니까 운동인데 댄스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이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좋죠. 유산소 운동이라 갖고 좋고 또 활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 우리 나이에는 지금 땅이 운동하러 갈 자리도 없는데 또 뭐 여기서 해보니까 뭐 어딘지 모르게 젊은 사람들하고 또 같이 뛰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니까 이 노화 방지도 굉장히 많이 돼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걸그룹 티아라의 롤리폴리, 강사님이 춤을 추면 이렇게 뭔가 과감하고 강렬한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 혜민 씨가 춤을 추면 이렇습니다. 이런 걸 엉거주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춤추는 거 맞으시죠? 예, 지금 춤을 추고 계신데 같은 동작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혜민 씨 연습 많이 하셔야겠어요. 뭐 처음이니까요. 제가 몸치라서 아무래도 춤이라는
이게 박자가 있어야 되니까 빠른 비트라서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운동을 이렇게 혼자 붙어서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노래에 맞춰서 좀 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근력 운동 위주로 되는데 이제 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몸을 움직이니까 물론 근력 운동도 되지만 유산소 운동도 되고 이렇게 아무래도 춤에 맞춰서 하니까 약간 힘든 것도 덜하고 해서 좀 스트레스 푸는 데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는 실제로 댄스를 하면서 상당한 다이어트 효과를 본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요. 오늘 이분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우리 혜미 씨 12월 달 결혼한다니까요. 축하드리고요. 우리 혜미 씨 다이어트에 성공하길 빌면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날 저녁. 학원 안에서는 원장님과 학생들이 간식을 챙겨 먹고 있었는데요. 이런. 이 틈에 끼지도 못하고 잠시 자리를 피해 교재만 만지작거리는 혜미 씨. 그런데 자꾸만 이 맛있는 음식들에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도움을 주변에서 드려야지.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아유 양만 올리시고 너무하시네요. 네. 카메라 꺼드릴까요? 아우 불쌍한 혜민 씨. 집에서 챙겨온 고구마 하나로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도 의지가 엿보이네요. 대단하죠. 되게 많아요. 특히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간식 같은 거 한 번씩 사줄 때가 제일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음식 먹는 거는 되게 좋아요. 가리는 것도 별로 없고 특히나 또 기름진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쪘었거든요. 노력은 하는데 저녁은 요즘 안 먹거든요, 같이. 고구마 먹으면서 노력은 하는 것 같긴 한데 집에 갈 때도 혼자 걸어가긴 걸어가요. 근데 살은 안 빠져요. 더 열심히 해서 살 좀 팍팍 한번 빼봐라. 중학교 때도 늘 같은 몸에 한번 지겹다. 좀 빼라. 다음 날 아침 한의원을 찾아온 혜미 씨. 다이어트 처방에 앞서서 몇 가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몸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해서 다이어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죠. 스트레스 저항도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만큼 버텨주는지를 보는 건데요. 평소 음식을 참아내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는 혜민 씨. 스트레스 지수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저항하는 정도와 피로도 면에서는 결과가 나쁘게 나왔네요. 네네. 이 테스트를 토대로 앞으로 혜민 씨의 다이어트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71kg로 보시고요. 목표 체중이 한 65kg 정도 되시잖아요. 네, 혜민 씨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태음인의 체질을 가지고 계시고요. 태음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기가 조금 약하고 쌓이는 게 많은 기어습단형 체질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많이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하지만 그게 잘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체형을 가지고 계세요. 현재 키 165cm인 혜민 씨. 이 정도 키에는 약 59kg 정도가 표준 체중인데요. 그녀는 체질상 먹는 대로 쉽게 살이 잘 찌는 체형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태음인의 성격상 움직이는 걸 잘 싫어하고요. 집에 있는 걸 좀 좋아하는데 땀을 좀 내면서 좀 활동적으로 밖에서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폭식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잘 하실 텐데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잘 부으세요. 결국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만이 그녀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지름길이겠죠? 아직은 제 몸이 웨딩드레스 입을 만큼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날씬한 모습으로 더 예쁘게 자랑할 수 있도록 꼭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혜민 씨에게 주어진 기간은 단 일주일.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 그녀는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조금 더 날씬해질 오혜민 씨를 응원하면서 건조남녀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다이어트 도전이지만 항상 표정만은 밝으신 오혜민 씨 다이어트 도전기 어떠셨어요? 뭐 이번 주는 한방 치질 진단을 해봤는데요. 네. 태음인이셨어요. 어쨌든 이런 치질 진단을 통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자신을 리모델링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평소 하지 않고 있던 근력 운동에다가 댄스 도전까지 조금 힘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아우, 제가 정말 옆에 가서 힘을 팍팍 예. 불어넣어 드리고 싶네요. 제가 또 저는 다이어트는 못하지만 또 옆에서 누가 한다고 하면 응원은 참 잘하거든요. 아,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 박건홍 씨를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오혜민 씨한테 보내드리고 싶어요. 힘 좀 내시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혜민 씨의 다이어트 도전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요. 이 다이어트는 또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혜민 씨 꼭 힘내시고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을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단풍이죠. 그래서 이번 순서는요. 이 단풍철을 맞아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바로 등산에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등산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네. 사계절 내내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참 장점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이 단풍 시즌에는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더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큰 장비 없이도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등산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이 등산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등산이란 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하지만 또 그래서 반대로 또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건강의 법칙 시간에서는요. 가을 산행철을 맞아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등산 요령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하지만 법정스님은 비독서 지절이라 했습니다. 책만 읽는 게 아름다운 가을 풍광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가을이 산행의 계절임은 분명합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등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산을 찾았다가는 자칫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기가 지금 산에 갔다 내려오다 신불산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한번도 말이 지금 잘못을 빼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 전화드렸는데요. 요즘 다들 가을 산에 떠나시는 분들 많은데 작년보다 사고 건수가 더 늘었다고 들었어요. 예,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현재 135건 접수되었고요. 네. 작년 비해서 뭐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접수되는 사고들은 어떤 사고들로 접수가 되나요? 예, 주로 뭐 발목 부상이라든지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네. 길을 잃었을 경우에도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3건 중 1건이 가을 단풍철에 일어났고요. 그중 반 이상이 주말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한 사고들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산행을 좀 아침 일찍 하시는 게 좋고요. 해지기 1시간, 2시간 전쯤 하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꼭 등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길을 잃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셔서 저희 주요 산마다 산악 위치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저희 119로 신고하시면 저희가 구조하기에 쉽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산행에 있어서만큼은 이 말이 정답입니다. 아는 만큼 즐기는 등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등산복 고르기부터 산행 수칙, 그리고 사고 시 대처 요령까지 등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아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등산 강좌를 열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울산 시민등산 아카데미 박창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한때 국보급 몸매를 자랑하는 이효리 씨 그리고 전지현 씨의 몸매 관리 비결이 바로 이 등산이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한때 또 등산 붐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도 무작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오를 수 있을까? 그 방법과 바른 자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보통 산행을 할 때 30분 산행을 하고 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면 좋죠. 보통 우리가 산에 갈 때 일반 사람들이 손에 물병이나 옷등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네. 이런 것은 배낭 안에 이어서 양손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행을 시작할 때 처음 10분 정도는 자연 친화적으로
적응하는 시간을 해가 편안하게 걷도록 하고 예. 휴식을 하면서 약간 추울 정도로 옷을 입고 산행을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등산하면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여럿이 이렇게 같이 등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뒤처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그런 보행법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등산에는 기본적으로 보행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배낭의 무게를 줄이는 게 가장 먼저고요. 두 번째, 길을 걸 때 발바닥 전체가 닿아서 걷는 것이 충격 완화에 좋습니다. 예. 셋째로는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발끝과 일치되도록 해서 걷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실 요즘 등산의 인기는 아웃도어로 광고만 봐도 짐작이 갑니다. 그만큼 등산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얘긴데요. 물론 등산은 패션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소재와 기능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산복과 등산용품 구입하는 요령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산이 인기를 얻으면서 등산 패션 역시 인기입니다. 최근 톱스타들이 총출동한 등산복 브랜드의 광고들만 봐도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올가을 등산복의 트렌드는 원소스 멀티유즈. 쉽게 말해 등산복뿐만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캐주얼 룩이라고 합니다. 등산복 자체가 과거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등산을 하시다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젊은 층이 많이 흡수되다 보니까 평소에 등산복보다는 일상생활에 같이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그런 패턴이 유행이고 계절에 상관없이 방수, 방풍 기능을 갖춘 바람막이 재킷은 필수고요.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다운 재킷도 챙겨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온성은 강화되고 휴대가 간편한 재킷이 다양하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퍼가 있는데요. 지퍼가 올릴 수 있도록 하부가 이게 위쪽으로 올리는 거네요.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는 이중 지퍼. 예, 바위를 탈 때라든가 이런 게 안전벨트를 할 때 다시 벗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는 거하고 또 온도와 여러 가지를 조절할 때 수시로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등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부상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등산 스틱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뭐 나무까지 꺾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또 스틱을 이용해서 의지를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어떤 자세로 사용을 해야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지팡이의 자세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두 짝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 양쪽 다 해야 하나요? 양쪽으로 한 세트를 갖고 하는 게 좋고요. 스틱은 자기의 키에 팔하고 스틱의 자세가 90도 되도록 해야 되고 또 걸을 때 이 스틱이 자기 발 앞에 안 가도록 동시에 가도록 항상 자기 보조를 맞추면 됩니다. 스틱을 사용하면 오르막을 오를 때 드는 에너지를 덜 쓰게 해서 체력 손실을 막아주고 내리막길에서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30% 이상 줄여줍니다. 등산화의 경우 산행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가을산은 발목까지 오는 등산화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데요. 일상적인 산행에는 얼굴 전체를 가려주는 벙거지 스타일이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자가 잘 안 어울려가지고 등산 갈 때도 모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모자 두미도 요즘 참 예쁜 게 많이 나오던데 모자는 뭐 필수적인 건가요? 일반인들이 참 모자를 쓰는 걸 귀찮아하고 또 싫어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꾸긴다고 잘 안 쓰죠. 그래서 그런데 가을 산행이나 겨울 산행은 이 모자를 꼭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가을 산행이나 겨울 산행은 체온의 변화가 상당히 심할 때는 이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게 모자입니다. 발열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 모자는 우리 등산을 할 때 꼭 필수적으로 쓰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네, 사실 이 등산은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저는 뭐 이 운동화에 트레이닝복만 준비를 하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었네요. 저렇게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박정량 간사님 궁금한 게요. 이 등산을 하는 도중에는 물을 마시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고요.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줘야 됩니다. 사람의 체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산행을 할 시에는 자기 마시는 수분의
2배 정도 이상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말이면 유독 이 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식들이 부쩍 느는데요. 그렇다면 이 응급 상황에서 대처 요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건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그 산행길이 굴절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발목이 옆으로 제껴진다든가 앞쪽으로 좀 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발목이 삐어졌을 때 이제 산행이 참 하기가 곤란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응급 처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가는 스카프나 아니면 끈을 이용해 가지고 이 등산화를 같이 해 가지고 발목하고 다시 제2의 제3의 사고가 안 나도록 고정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는 보통적으로 이제 많은 등산인들이 무릎 통증을 이야기를 맞아요. 많이 하죠. 무릎 통증은 보통 그 산행을 올라갈 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하산 시에 그렇게 많이 무릎 통증을 하는데 이 무릎 통증은 그 평상시에 자기가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가지고 등산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만약에 그게 없을 시에는 우리 주로 등산 시보다 하산 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가면서 주로 지그재그로 걸어가면서 옆쪽으로 내려가가 또 반대로 돌아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또 그 통증의 완화 효과에 좋습니다. 자, 단풍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산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가을철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요, 미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출발하셔야지 이런 안전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산행 중에 술을 드시면서 이 술을 윤활유라고 여기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 산행 중 음주는 절대 금물이라고 합니다. 이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 꼼꼼한 준비하셔서 지금 한창 절정에 이른 가을산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이 등산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이런 환절기에는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소아에게도 병이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소아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아 건강의 적신호라 불리는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뜨거운 우리 아이 소아 열감기. 쌀쌀한 날씨로 인해 갑작스런 고열과 함께 열감기로 응급실을 찾는 소아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쉽게 뜨거워지는 열감기의 증상은 무엇이며 집에서 열이 나는 아이들을 위한 응급처치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아과 전문의 이상배 선생님과 함께 풀어봅니다. 요즘 소아 열감기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 고생을 하지만 또한 부모님들도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열이 났을 때 부모님께서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알고 계신다면 일단 아이들의 열감기가 쉽게 나을 수가 있겠고요. 네. 더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소아 열감기에 대한 대처법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이상배 과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그 소아 열감기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 열감기라고 하면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발열이라 함은 생리적으로는 뇌간의 체온 조절 중추의 기준 체온이 상승하여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체온계로는 38도씨 이상인 경우 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아이가 식욕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 잠을 자거나 누워있으려고만 하게 됩니다. 아이가 축 늘어져서 잠을 자는 경우에 내버려 두기보다는 체온을 측정하여 열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측정하셔야만 합니다. 이 아이들의 체온을 잴 때는 귀로 이렇게 체온을 재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요. 그렇다면 어디를 어떻게 체온을 재야지 정확할까요? 네, 귀에 넣어서 체온을 측정하는 귀체온계는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 체온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드랑이 체온의 경우에는 땀을 잘 닦아내고 5분에서 10분 정도 꾹 눌러서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들에 비해서 기준 체온이 높기 때문에
기체온계보다는 겨드랑이 체온이나 항문 체온을 측정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네, 온도를 쟀을 때 어디를 재느냐에 따라서 체온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돼야 열감기를 의심해 볼 만한가요? 체온은 측정 방법의 차이, 개인적인 차이, 나이에 의한 차이 등으로 보고자에 따라서 정상 체온의 정의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겨드랑이 체온의 경우에는 37도씨 이상, 구강 체온의 경우에는 37.5도씨 이상, 항문 체온의 경우에는 38도씨 이상인 경우 열을 의심해 보셔야만 합니다. 네, 아이가 잘 놀다가 갑자기 열이 나면 당황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2, 3일 전부터 아이가 기침과 고열을 동반해서 놀란 마음에 병원을 찾은 한 부모님을 만나봤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들어볼게요. 일주일 전 병원을 찾은 1세 소아 환자인데요. 늦은 밤 갑작스런 고열과 함께 기침이 너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감기 증상인 줄 알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제 그냥 따뜻한 물 마시게 하고 그렇게 있다가 계속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이제 소아과에 이렇게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호전됐다가 또 다시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밤이 되면 기침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결국 폐렴이라는 그런 증상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여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안 낫고요. 이렇게 약을 먹으면 좀 호전됐다가 괜찮아서 이제 다 나았나 싶으면 또 다시 기침을 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낮에는 잘 놀던 아이가 밤만 되면 열이 더욱 심해져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 진단 결과 폐렴이 의심돼 입원 치료를 하면서 폐렴 치료와 함께 열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아유, 안쓰러워라. 승주 같은 경우에는 2, 3일간의 고열과 기침, 특히 밤에 잠을 자지 못했고 색색거림 증상이 심해서 본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사진과 청진상으로 폐렴으로 진단되었고 현재 치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수는 현재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승수처럼 고열을 동반하는 열감기 소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병원에서의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이 열이 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폐렴이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 편도염이라든지 중이염도 드물게 있지만 요즘 폐렴이 가장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고열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되고 고열이 나는 경우에 드물게 열성 경련을 같이 동반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이 오래 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2, 3일 전부터 고열이 심해져서 폐렴 증상까지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으네요. 네, 폐렴까지 이제 찾아와서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열이 나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해열제를 먹이고 경과를 관찰 후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 옷을 벗기고 말초 부위부터 중심 부위로 서해부, 겨드랑이, 목, 가슴, 머리 등을 미지근한 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사용한다든지 물에 알코올을 섞는다든지 너무 장시간 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이상배 과장님께서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 이유는 미지근한 물이 기화하면서 아이의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열이 떨어지는 기전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바른다든지 아이의 몸에 수건을 덮어놓는 것들은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 아이에게 찬물을 바르는 경우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 오히려 열 발산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닦으셔야 합니다. 네, 흔히 어른들도 감기에 걸리면 물을 자주 마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을 자주 주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네, 아이들은 열이 나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체내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탈수에 빠지는 경향이 쉽습니다. 그러므로 탈수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수액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보통 가정에서 아이가 열이 이렇게 심할 때는 집에 있는 해열제를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해열제 사용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열이 나는 경우에 해열제를 써서 무조건 떨어뜨리기보다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조건 해열제를 써서 열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열제를 쓰고 나서 열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가 안심을 좀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해열제를 쓰게 되면 대부분 열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이 있는 아이에게 해열제를 쓰게 되면 열이 떨어집니다. 해열제만 반복적으로 먹이고 집에서 지켜보다 폐렴이 진행되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열제를 먹여서 열이 떨어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네, 병원을 다녀온 후에도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뭐 다른 병을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열이 일주일 이내 떨어진다면 대부분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열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 즉 폐렴, 중이염, 편도염, 요로 감염 등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이 외래에서 3주일 이상, 입원 후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양, 결핵, 류마티스열, 전염성 단역구증 등 희귀 질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셔야만 합니다. 소아들은 쉽게 열이 나고 환경에 예민해지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감기가 소아열의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기 예방이 곧 소아열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것 또한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있는 환경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질병을 안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하게 되고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아 열감기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아 열감기에 대처하는 응급처치 요령과 그리고 예방법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 평소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며 부모님께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3, 4일 이상 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이고 집에서 지켜보기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건강의 법칙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분들이 또 선물을 받으실지 궁금하시죠?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건강의 법칙 게시판에 들어오셔서요, 방송 후기와 방송에 바라는 점 등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즘요, 이 젊은 층에서 턱관절 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의 25% 정도가 이 턱관절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딱딱한 거를 씹다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 그런 증상이 있긴 한데. 저도 좀 그런데요. 네, 이럴 때는 이를 악물고 턱을 개는 습관이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습관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자신의 치아에 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치아를 받치고 있는 잇몸에 생기기 쉬운 질환에 관해서 아주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저희 건강의 법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건강의 법칙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열어드릴 수 있는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